우리가 민법은 기본적으로 물권하고 채권이라는 권리를 배우셔야 되는데, 물론 가셔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물권, 채권을 비교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비교. 자, 그래서 물권, 채권을 비교한다는 얘기인데 그냥 비교하면 좀 이해가 안 되니까 항상 비교는 구체적인 걸 예를 들어서 비교하는 게 가장 쉽죠. 그래서 두 개의 권리. 자, 우리 눈에는 구별이 안 되지만 다 남의 부동산을 빌려 사용하는 권리예요. 근데 그걸 민법에서는 여러 개의 권리를 인정해 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세권이라는 게 있고 임차권이라는 게 있는데, 전세권은 물권이고요,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다 우리 눈에는 남의 부동산 몇 년 동안 빌려 사용한다는 건데, 요건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법에. 야,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 대한 건데 부동산을 빌려 사용한 것은 부동산 물건에 대한 거니까 이 임차권도 물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텐데 그건 아니고, 임차권은 사실은 우리 눈에는 남의 부동산을 빌려 사용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임차권 뭐라고 그랬나요? 채권은 물건에 대한 거, 특정한 사람에 대한 거. 특정한 사람이니까 이 임차권을 가진 빌린 사람은 빌려준 사람한테 내가 2년 동안 네 부동산을 이만큼 잘 사용할 테니까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고쳐주고 유지해주고 수선 좀 해주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전세권은 뭐라고 그랬나요? 물권이니까 2년 동안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냥 다른 소유자 상관없이 특정인에 대한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물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지가 알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요. 그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 두 가지만 설명하고 요 권리 의무 물권 채권은 넘어가시는데, 그 두 가지라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세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대항력이 있냐 없냐, 그 문제예요. 대항력 유무. 그럼 먼저 대항력이란 뜻부터 또 잡으셔야 되겠죠. 자, 쪼개면 대항과 력이라는 것이 합쳐졌는데, 력은 효력, 힘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대항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주장. 이 대항이라는 단어가 이제 공부하시면서 자주 나올 거예요.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 그 얘기는 해석을 하세요. 뭐 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어떤 사실을 가지고. 그러면 대항력이라는 것은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데,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권리를 뭐 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는 어쨌든 물권이든 채권이든 권리를 배우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소유권인 것도 뭐 얘기했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 살아와 봤을 때 권리라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소유권이라는 걸 들어보셨고, 아파트 소유자야. 그러면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졌다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가진 소유권을 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건 권리는 보이는 게 아니라고. 야, 등기필증이 있는데, 아니, 등기필증은 하나의 증서지 그게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민법이 좀 어렵다는 거예요. 왜? 민법은 권리를 배우셔야 되는데 그 배우려는 권리는 보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저도 힘들죠. 왜? 보이지 않는 걸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니까 저도 강의가 힘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더 힘들겠지. 제가 만일에 이 탁자 같은 것을 설명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탁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니까 제가 그냥 보여주면서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각이 어떻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그렇구나 하고서 이해가 되는데, 권리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는데 법에 어떤 권리는 어떻고 저떤 권리는 어떻고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려니까 여러분이 막 힘든 거지. 막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배우려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권리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주장하는, 내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권리를 취득하려면 계약을 해야 될 텐데, 계약 당사자한테는 당연히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계약을 했으니까. 근데 계약하지 않은 다른 사람한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냐 없냐를, 대항력이 있냐 없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대항력. 자, 그럼 정리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계약 당사자 아닌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뭐 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걸 대항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계약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지 다른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다.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미 결론은 여러분들이
알아요, 사실은. 자, 물건 중에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파트를 그 전에 소유했던 전 소유자한테만 여러분이 그 아파트의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온 세상 사람한테 이 아파트는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온 세상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그럼 결국은 소유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 그래서 물건은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소유권은 분명히 보이지가 않는데 이게 원리대로 하면 참 그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그 보이지 않는 걸 뭐 할 수 있다고요? 물건은 주장할 수 있대요. 그러면 반대로 다른 사람도 여러분이 그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알아야지요. 안 사람한테 주장해야지.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는 주장할 이유가 없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지. 세상 이치가.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면 당연히 물건이라는 권리는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겠죠. 그 알리는 걸 우리가 2차 과목에 뭐라고 그래요? 공시라고 그래요. 공개적으로 알려준다는 거지. 그 공시 방법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등기가 있죠. 그럼 여러분이 아파트를 전 소유자한테 샀어요. 대금 다 줬습니다. 여러분 건가요? 등기해야지. 그렇지. 그래서 항상 물건은 등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등기를 하면은 그때 여러분은 그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갖게 되고, 그럼 소유권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등기부라는 장부에 여러분이 소유자라고 적혀져 있죠. 그럼 여러분 아파트 등기부는 여러분만 뗄 수 있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뗄 수 있나요? 모든 사람 다 떼잖아요. 예. 그럼 저도 떼어서 보면은 소유자 여러분이니까 알지. 그럼 여러분은 저한테 내가 소유자로 주장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물건은 대항력이 있는 거고. 그러면 물건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계약만 해야 된다, 등기까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법이. 근데 채권은 여러분이 저한테 돈 받을 1억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돈 달라는 것은 누구한테만 얘기하면 돼요? 저한테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 받을 1억이 있다는 걸 알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할 이유도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과 저만 알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알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등기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주장할 이유도 없으니까 채권은 대항력이 없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법의 구조가. 이해되셨죠? 그럼 채권이 발생되려면 계약만 하면 되는 거지 등기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물건을 여러분들이 취득하려면 계약만 해서는 안 되고 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물권법 배우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 계약만 하지 말고 등기까지 해라. 예. 결론 그래서 알잖아요. 그래서 물건은 대항력이 있다고요. 근데 채권은 대항력이 없어요. 그럼 그 차이점을 이제 잡습니다. 차이점을. 자, 그럼 이제 차이점 설명하는데, 자, 간단히. 자, 만일에 이제 두 개를 비교할게요.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이 있는데요. 이걸 을이 빌려 사용하고 싶어요. 그럼 빌려 사용하려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먼저 전세권이라는 물건을 생각합시다. 그럼 일단 갑하고 전세 계약을 맺겠지. 그리고 전세금이라는 거 있어야 돼요. 전세금. 2억이나 얼마 둘이 약정해가지고. 자, 여기서 끝나면은 이 사람은 조금 아까 얘기했던 물건으로서의 전세권은 취득했다, 취득할 수 없다? 없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전세 계약하고 전세금만 주고 들어가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아파트 전세 산다, 뭐 어디 전세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전세. 근데 우리는 요 얘기가 아니라 그 뒤에 하나를 더 붙어. 전세권. 자, 그러면 현실에 있는 전세하고 지금 우리가 배우려는 전세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전세권 설명하는데 여러분이 나 전세 살아봤어. 그럼 전세 생각하시면서 들어오시면 안 된다 이거지. 또 여러분 생각대로 형태는 비슷해요. 형태는 비슷한데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전세 계약하고 전세금만 줘서는 안 되고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등기를 해야 돼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돼. 근데 전세 들어갈 때는, 아파트 전세 들어갈 때는 전세 계약 하죠? 전세금 주죠? 등기까지 하나요?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건 채권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은 등기까지 해야 돼. 전세권. 그러니까 현실은 등기는 이 사람이 등기하고 싶다고 해서 등기되는 게 아니라 이쪽이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럼 이쪽 부동산 소유자들은 등기를 잘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니까 이걸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현실에서는. 예. 근데 법적으로는 달라요, 이게. 예. 자, 이제 그러고 잡고.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전세권을 취득했어요. 이건 물건입니다. 자, 그럼 기간도 잡아놨겠지. 2년 동안 사용하자.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1년 정도 살았는데 이 부동산 소유자가 토지든 건물이든 그 부동산을 병한테 팔거나 아니면 경매 들어가서 소유권이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새로운 소유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을 양수인이라고 그래요. 또는 신소유자. 그럼 당연히 얘는 이제 이 건물의 소유자니까 지가 사용하고 싶겠죠. 자, 얘는 병하고는 전세계약 같은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러니까 얘가 나는 너하고는 계약 안 했으니까 빨리 너 나가.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야 무슨 소리야, 아직 1년 남았어, 나 전세권 있어, 나 못 나가 라고 이 사람한테 자기 전세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 즉 대항력이 있지. 그러니까 안 나가도 된단 말이지. 왜? 야 너는 살 때 등기부 떼봤을 거 아니야. 야 등기부에 나도 나왔잖아, 알았잖아.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 그러면 자 남은 1년 쫙 아무리 소유자가 달라지고 경매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살다가 자 이제 끝났으면 나가야지. 이제는 끝났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전세금 받아내야죠. 자 전세금 누구한테 줬어요? 갑한테 줬지만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될까요? 병한테 달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게 대항력의 효과예요. 계약도 갑한테 하고 전세금도 얘한테 줬지만 소유자가 이렇게 달라지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전세권 가지고 얘한테 대항할 수 있으면서 나중에 끝나면 전세금도 얘한테 달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힘이 세죠. 근데 전세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은 뭘 안 했기 때문에,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자 우리 또 뭐 건물이든 토지든 빌려 사용하려고 그래. 근데 이쪽에 등기 잘 안 해줘. 그럼 등기를 해야 이걸 취득하는데 등기 안 해주니까 이 사람은 이건 취득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임대차를 많이 해요. 임대차, 월세 계약. 자, 대는 빌려주는 거고 차는 빌리는 겁니다. 항상. 그럼 앞에 임은 임대료란 얘기죠. 임대료 주고 빌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임대차 계약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차임이라는 걸 정하겠지. 월세, 뭐, 월 얼마씩, 50만 원씩 주고. 그다음 보증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뭐, 보통 보증금 주니까 보증금 2억도 잡았어요. 자, 이 사람은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했을까요?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취득 못 했을까요? 임차권은 물권이라고 했어요? 채권이라고 그랬어요? 채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약만 하면 된다니까, 채권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전세권은 물건이죠. 계약만 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반드시 벌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자, 여러분 생각 다 빼시고 그냥 법에서 하는 대로만 하시면 돼. 채권은 계약만 하면 돼요. 계약했죠? 네, 그럼 당연히 얘는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해요. 그래서 얘를 임차인이라고 그래요. 임차인. 들어보셨죠? 그럼 빌려준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그러겠지. 빌려줬으니까. 그럼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임차권이고, 이 임차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 게 아니라 얘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 거라고요. 또 기간 잡았겠지. 2년. 2년 동안에 내가 네 건물을 사용할 테니까 부서지면 네가 좀 고쳐주고 내가 잘 사용할 수 있게끔 2년 동안 네가 수리 좀 잘해줘. 이 얘기라고. 근데 이건 그건 아니에요. 뭐 미묘한 차이점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러면 얘는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자, 2년 기간 잡아가지고 했다가 1년 사용했어요. 그 사이에 또 똑같이 이 건물이 병한테 팔려서 넘어갔던 경매대에서 넘어갔어요. 자, 그럼 똑같이 얘가 양수인이고 새로운 소유자겠죠.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지가 사용하려고 그러겠죠. 자, 그럴 때 얘가 얘 보고 나가 그랬을 때 얘가 무슨 소리야, 나 아직 1년 남았어, 입차권 가지고 있어, 나 못 나가,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고. 채권 대항력이 없다니까요. 나가야 돼요. 쫓겨나가야 돼. 몇 년 남았더라도, 1년 남았더라도. 자, 다시 채권은 누구에 대한 거다? 그래서 제가 그거 기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물건은 물건에 대한 거고, 채권은 사람 하지 말고 특정한 사람이라니까. 그럼 특정은 계약한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럼 얘는 누구하고 계약했어요? 갑하고 계약했지. 얘하고 계약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임차권은 누구에 대해서만? 갑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다니까. 그게 대항력이라니까요. 대항력이 없지. 됐죠? 예, 그럼 나가야죠.
그럼 나가면서 그러면 당연히 뭘 받아야 돼요? 보증금. 그럼 얘 보고 야 이제 네가 소유자니까 보증금 내놔 할 수 있나요? 없지. 항상 채권은 특정한 사람한테만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그것을 강조해 드렸던 거야. 물건을 취득할 때는 사람하고 뭐 하지만 계약에서 취득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 말 그대로 물건에 대한 거니까 이 사람은 2년 동안 지가 이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야. 이게 이해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과 채권이 다른 게 그러면 자 이제 나온 김에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얘는 이제 전세권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2년 동안에는 이 사람 상관없이 이 부동산을 지가 마음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아직 2년 기간 잡았는데 1년만 사용했는데 갑자기 외국 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자기가 살 수가 없으니까 사용 못하니까 이거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해지하면 도중 해지하면 얘가 손해상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세권을 아직 기간 남았으니까 친구한테 넘겨서 야 네가 남은 기간 네가 이거 사용해라 라고 할 때 요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 그 얘기예요. 네, 받지 않아도 돼요. 물건은 얘 상관없이 2년 동안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도 되고 이거 넘기도 되고 자기가 돈 필요하면 이거 담보해서 돈 빌리고 전세권에다 저당권 설정해도 되고 그래요. 그런 거 할 때 요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물건이에요. 이거는 안 돼요. 가서 이 설명하니까 야 그렇게 된대.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전세가 아니라 뭐 전세권. 그러니까 현실은 이게 많겠어요? 별로 없겠어요? 없어요. 왜 뭘 해야 되니까 등기해야 되는데 안 해준다니까 이쪽 사람들이. 그래서 법은 있지만 현실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와. 근데 이쪽은 많죠. 이거 임대차. 그래서 주로 이걸 많이 해요. 부동산 소유자들은 자기 부동산에 등기 잘 안 해주려고 그런다니까. 근데 이 임차권은 자 채권이다 보니까 요 특정한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지 이 건물에 성립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한테만 주장하니까 소유자가 달라져 버리면 이 사람은 자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쫓겨나야 되고 보증금도 얘한테만 달라고 해야 되는데 얘가 안 주면 날라가야 되게 이게 이해되셨죠? 이게 물건과 채권의 차이점. 그걸 알면서 공부를 하셔야 이 차이점을 물건 배울 때는 물건법 배울 때는 물건 생각하시면서 계약법 배울 때는 채권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처음인데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그럼 이게 일단 물건인지 채권인지 그것부터 이제 분류를 하셔야 되겠죠. 지상권, 물건일까 채권일까 그냥 눈치껏. 그러면 이 지자를 가지고 포인트를 잡으면 돼요. 지가 뭘까요? 그렇죠. 그래요. 이건 남의 땅 빌려 사용하는 권리예요. 그럼 이 지상권은 물건, 채권. 물건. 그럼 지상권 취득하려면 계약을 하면 된다. 등기까지 해야 된다. 등기까지 해야 된다. 그럼 지상권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아무리 바뀌어도 지상권자는 또 기간 동안에 자기 토지를, 빌린 토지를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상권은 또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도 다른 사람 넘길 수도 있고 그 토지 다른 사람 빌려줄 수도 있고 그럼 그게 물건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럼 그 원리 하나만 가지면 이거 배우나 물건 나오면 그대로 쭉 빼고 나가시면 되는 거지. 됐죠? 하지만 임차권은 그렇지가 않아요. 채권은 항상 누구에 대한 거니까 특정한 사람에 대한 거니까 그 사람한테만 주장하지 다른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항도 못하고 자 그러면 요 임차권이라는 권리인데 이것도 하나의 권리니까 얘가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그래요. 저기처럼. 자, 채권은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죠. 그러면 얘는 얘한테만 주장할 수 있고 얘는 얘한테만 빌려준 거죠. 근데 이걸 마음대로 얘한테 넘겨가지고 얘가 사용하고 있다. 얘가 기분 좋겠어요? 안 좋지. 그래서 채권인 임차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양도는 되지만 반드시 임대인의 뭘? 동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사용관 문제니까. 이해됐죠? 이게 물건과 채권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이고 이걸 차이점을 잡으면서 민법에 들어가셔야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면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제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물건하고 채권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권리가 힘이 더 센 것 같아요? 물건. 그럼 만일에 남의 물건을 빌려 사용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빌려 사용할 사람이다 그러면 물건 가지고 사용하고 싶어요? 채권 가지고 사용하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물건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 등기해야 되니까 지금 빌려줄 사람이 사회적으로는 강자죠. 이 사람이 해란다고 하는 거지 빌리는 사람이 등기 빨리 해주죠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은 이거보다는 이쪽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현실은 이쪽 가지고 빌린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자,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중에서는 아무래도 빌린 사람이 약자겠죠. 근데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뭐 토지를 빌린다든지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만약에 아파트다. 주거용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것들을 빌린다는 것은 이 사람은 집이 없다는 얘기인데, 사람이 살면서 의식주는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집이 없어서 빌려 사용하는데 이 사람은 이걸로 사용하고 싶단 말이에요. 안전하게 경매 들어가도 다 살고 보증금도 다 받을 수 있도록. 근데 이거 하려면 뭘 해야 되니까? 그냥 안 해줘, 아파트 소유자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들어가죠. 그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만일에 이 아파트 경매 들어가서 넘어갔다, 이 사람은 기간 남았다 하더라도 쫓겨나야 되지. 보증금은 이 사람한테 달라고 해야 되는데, 아파트 경매 들어갔는데 소유자가 지금 남아있겠어요? 다 날라갔지. 그럼 보증금도 날리지.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긴다고요. 이렇게 약자인데 어쩔 수 없이 약한 권리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 그게 만일에 주거용이라면 사람의 가장 기본 베이스 있는 의식주가 흔들려 버리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민법만 가지고 하게 되니까 현실이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이런 약자를 보호해보자 해서 법을 하나 더 만들겠지. 그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만든 거예요. 들어보셨죠? 예. 그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이에요, 민사특별법이에요? 민사특별법에서 나오겠지 이제. 그렇게 구조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물권법에서 배우시고, 이건 계약법에서 배우시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민사특별법 배우시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자, 이런 법을 또 하나 배우실 텐데, 그럼 어쨌든 이것도 뭐다? 임대차. 여기도 뭐다? 그럼 이게 이해가 돼. 일단 이게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왜 이 법이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시면 이 법의 내용들이 얼추 쭉 펼쳐진다고요. 이 법이 나온 이유는 민법상의 임대차만 하게 되니까 이 임차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되겠죠. 그 피해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어. 그러면 이 법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등기하지 않더라도 뭐 할 수 있도록, 대항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 가면 주민으로 빨리 옮겨놔라, 그 얘기지. 들어보셨나요? 예. 월세 사는 사람들, 아니 전세도, 전세도 이쪽이에요. 그래서 등기 앉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빨리 주민등록을 이 아파트에 옮겨놓으면 등기 대신에 본인이 여기서 살고 있다는 걸 알리는 거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한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라고 민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민법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해됐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민사특별법은 민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셔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이렇게 돼 있다. 물권과 채권. 자, 차이점 잡았으니까. 자, 다시 또 대항력이 뭔지는 설명해 드렸고요. 물권인 전세권은 뭐가 있다고 그랬나요? 대항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목적물인 건물이나 토지가 제3자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전세권자는 계속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고요. 나중에 존속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자, 목적물의 양수인한테 전세금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채권이,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어. 채권 자체가 대항력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임대차 존속기간 중이라도 목적물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으면 그 소유자가 나가셔 그러면 임차인은 그 목적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또 그냥 계속 사용하라고 그러면 사용하겠지. 근데 법적으로는 안 된다고요. 목적물의 양수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청구할 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예제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장이라는 얘기, 아까 제가 그래서 그림으로 다 해서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나오면, 자, 전세 목적물이 양도된 걸 했으니까 이제 전세권 얘기겠죠.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이제 주어가 누구예요? 전세권자는, 그러면 당연히 얘는 전세금을 달라고 할 사람이겠죠. 그럼 누구에게 이렇게 나오겠지? 구소유자에게 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그러면 안 되고 누구에게? 신소유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들어가 봅시다. 똑같은 얘기인데 전세권 전속 중에 전세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에도, 자, 이제 전세금 반환 의무를 누가 지느냐를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전세금을 누가 주느냐 이걸 물어봤으니까 주어가 누가?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권 설정자는 처음에 계약한 사람을 전세권 설정자라고 그래요. 예. 그럼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진다 그러면 틀린 얘기가 되겠죠. 누가? 신소유자가, 양수인이.
이렇게 같은 단어, 같은 문장을 이렇게 막 말을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소유권이 다 넘어갔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는 다른 말로 전세금 반환 채무도 누구한테 같이 넘어가요? 그렇죠. 신소유자에게 이전된다.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는 거지. 되셨죠? 예. 그러면 이 세 개의 문장은 다 같은 얘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출제자들은 계속 장난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잘 하셔야 되는 거지.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림 그리고 딱 하면은 딱 이해는 됐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이렇게 만일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그림 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문장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국어적 능력을 조금 키우셔야 되고. 자, 양도성 여부, 양도 처분성 여부인데 아까 얘기했어요. 전세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물건. 그러면 처분, 양도가 자유롭다, 동의받아야 된다. 자유롭다, 동의 없이도 양도, 담보할 수 있어요. 근데 임차권은 물건, 채권. 채권, 처분이 자유롭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임대인의 뭘? 동의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임차권을 전대하지 못한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보세요. 그럼 다시 정리하죠. 물건은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채권은 없어요. 물건은 양도, 처분이 자유래.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자유롭다고, 물건은. 자, 채권은 양도할 수 있긴 있지만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양도를 못 한다는 게 아니에요. 동의해주면 되지. 자, 보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1억 받을 채권이 있죠? 됐죠? 근데 여러분이 친구한테 또 1억 갚을 게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1억을 대신 갚는 것보다 저한테 받을 1억을 친구한테 넘겨서 저보고 받으라고 해도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저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왜? 저는 여러분한테 갚아야지. 여러분 친구한테 갚을 사람이 아니니까. 넘겨줄 수는 있단 말이지. 넘겨줄 수 있다 하더라도 항상 사람과 사람과니까 상대방의 뭐를? 동의를 받으면서 하라 이거지. 하지만 여러분이 저의 아파트 또는 토지의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전세권 다른 친구한테 넘겼는데 저의 동의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하면 돼요. 물건이니까. 이해됐죠? 예.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점을 정확히 잡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권리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제 첫 번째 프린터는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구조를 잡으시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이중매매에 대한 이제 시험에 직접 나오는 거, 이건 이제 전체를 틀을 잡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어쨌든 물건이든 채권이든 뭘 배우신다고요? 권리. 자, 권리는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아. 자,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고 있죠? 전세권, 임차권 뭐. 자, 근데 그 보이지 않은 권리는 가만히 있다, 움직인다? 그렇지, 움직여. 여러분의 아파트 소유권 제가 샀으면 당연히 대금 다 주고 등기까지 했으면 넘어오고. 예, 권리는 움직인다 해서 이것을 움직이는 걸 변동이라는 표현을 쓰겠죠. 뭐라 한다? 권리의 변동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제 듣고 와서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은 딱딱 아구가 맞는 거예요, 법은. 그러면 권리의 변동으로 그냥 하나의 예를 보면 소유권이라는 권리 이전될 수 있죠. 그럼 소유권 권리고 이전이라는 변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권리가 변동되려면 그냥 변동될까요?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될까요? 원인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항상 권리 변동이라는 것은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소유권 이전은 권리 변동 맞죠? 그러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이 될 이유가 없지. 매매 계약을 하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매매 계약 같은 것들이 뭐가 돼서? 원인이 돼서 나중에 뭐가 된다? 소유권이 이전된다. 자, 그래서 이 민법의 가장 큰 틀은 또 기본적으로 권리에 대해서 배우시는데 권리 변동에 대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근데 권리 변동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원인. 그 원인 쪽을 많이 배워요. 그래서 민법은 크게 어떤 원인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될까, 이걸 배우시는 거예요, 민법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인, 결과 그렇게 얘기하면은 잘 알아듣죠. 원인과 결과는 일반적으로 쓰니까. 그래서 이 법하는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이 알아듣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이 원인을 이제 법률 용어로 바꾸는데, 이 원인에 해당되는 법률 용어가 여기다 쓸게요. 법률 요건이라는 단어를 써요. 뭘 한다고요? 법률 요건. 그러면 여러분들은
책을 읽다가 법률 요건 그러면은 빨리 뭐라고 해석하셔야 돼? 원인. 뭘 원인? 권리 변동의 원인이라고요. 그러면 결과 그러면 우리가 알아들 텐데 이 결과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뭐라고 그러냐면 법률 효과 이렇게 얘기해요. 법률 효과. 그럼 책 읽으면서 법률 효과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냥 눈으로 읽지 말고, 그러니까 책은 읽을 수 있어요. 해석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법률 효과 이런 단어 안 써봤죠? 그럼 이런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은 뭐다? 결과로서 뭐가 일어난 거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된다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석됐습니다. 그러면 결과로서 나타나는 법률 효과는 모든 권리 변동은 다 법률 효과라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예를 제가 지금 소유권 이전이라는 예를 들었어요. 그럼 소유권 이전이라는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원인을 전부 뭐라 한다?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럼 원인은 하나밖에 없을까요? 수도 없이 많을까요? 수도 없이 많죠. 소유권 넘어오는데 무슨 꼭 매매만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죠. 부동산 증여를 해도 증여받은 사람한테 넘어오는 거고. 그러면 그 수많은 법률 요건을 우리가 배우시는데 그걸 딱 둘로 나누면, 자, 가장 기본적으로 계약 같은 걸 하게 되면은 넘어오겠죠. 매매계약, 증여계약.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법률 행위라고 그래요. 계약은 행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소유권 이전이라는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데 꼭 매매 계약을 해서 또 증여 계약을 해서 계약만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되지는 않겠죠. 만일에 부자지간인데 아버지가 많은 부동산 가지고 계시다가 돌아가셨어. 그럼 아들한테 그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럼 권리 변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것은 아들하고 아버지가 계약해서 넘어가나요? 아니지. 상속이라는 것에 의해서 넘어가는데, 그럼 상속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민법에 상속법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거기서 그렇게 정해놨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법률 규정이라고 그래요.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경매도 마찬가지일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구조가 잡혔어요. 우리 민법은 가장 큰 틀로 원인과 결과를 배우시는데, 그 결과는 기본적으로 다 뭐다? 권리 변동을 얘기하는 거고,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하는 거다? 법률 효과를 한다. 근데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원인. 그 원인을 전체적으로 뭐라 하고? 법률 요건. 그 법률 요건은 사실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딱 둘로 나누면 계약과 같은 뭐하고? 법률 행위하고 상속과 같은 법률 규정. 이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럼 민법은 주로 이쪽을 배우셔요. 이렇게 해서 어떤 권리 변동이 발생돼서 누가 최종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누가 권리를 취득하지 넘어갔느냐, 이걸 배우신다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쪽 중심으로 배우시는데 이쪽 배울 것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그럼 우리는 중개사 시험이죠. 그럼 중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속 중개하나요? 어떻게 돌아가시나 중개해서요. 그러니까 이쪽은 잘 안 배우시겠지. 그러면 주로 뭐 요거 배우시는 거예요. 법률행위 계약 같은 거. 그래서 민법은 제가 아까 네 파트로 이어졌다고 그래서 민법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물권법이 있고, 계약법이 있고, 민사특별법이 있다고 그랬죠. 이 물권법 배우기 전에 총칙 파트가 다 이 얘기예요. 왜? 법률 행위가 하게 되면 물권도 변동되고 채권도 변동할 테니까.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러면 다음 주부터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우셔야 될 것은 뭐에 대해서? 그럼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고 여기서 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민법 총칙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법률 행위를 배우시는 거다. 구조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책을 통해 가지고 아까 프린트를 보시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프린트를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기본서를 프린트해 드린 건데, 자, 여기 첫 번째 파트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권리 변동. 권리 변동은 원인이다, 결과다? 결과.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래. 처음에 이렇게 용어 때문에 문제 된다니까. 지금부터 머리가 막 어질어질하고 막 동공이 확장되고 그러시면 안 돼. 지금 가장 기초적인 건데. 법률
권리의 변동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어려우면 소유권 이전이라고 생각하세요. 소유권 이전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 결과를 뭐라 한다고요? 법률 효과라고 한다고. 법률 효과.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 권리 변동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쭉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건 결과니까 결과를 발생하려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원인. 그럼 이제 찾아갑시다. 쭉 찾아가면 자, 21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권리 변동의 원인. 원인을 다른 말로 법률 요건이라고 들어가죠. 그럼 법률 요건은 수도 없이 많은 법률 요건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딱 둘로 나누면 뭐하고 나눠진다고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그게 동그라미 2번. 법률 요건은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과가 발생하는 뭐하고요? 법률 행위, 계약 같은 거 하고, 행위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 규정에서 상속이죠. 법률과가 발생하는 법률 규정.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요. 그렇게 써 있죠. 예. 그럼 그 중에서도 우리는 뭐 중심으로 보겠다? 법률 행위.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서 맨 이제 쭉 가시게 되면, 자, 이제 22페이지 보니까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법률 행위. 여기부터 해서 쭉 해가지고 물권법 제2편 전까지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법률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쭉 해서. 자,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잡혔죠? 예.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법률 행위에 대한 얘기를 보실 거고, 자, 이제 오늘은 기본적인 것은 제가 정리해 드린 거예요. 지금 오늘 민법 공부 어떻게 하시는지 보셨고, 그다음 민법에서 배우는 것은 권리에 대해서 배우시는 거다. 권리는 두 가지를 배우는데 물권하고 채권을 배우시고, 그 차이점은 물권은 대항력이 있고 양도가 자유롭지만 채권은 대항력 없고 양도가 자유롭지 않다 하면서 그 모든 물권, 채권, 권리는 변동이 되더라. 변동이 되려면 원인이 있어야 된다. 그럼 원인을 우리가 법률 요건, 권리 변동인 결과를 법률 효과 잡아놓고, 법률 요건은 딱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그 중에 뭐 중심으로? 법률 행위 중심으로 이제 배운다. 이제 기초 잡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일단은 여기서 이제 끊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나오는 테마 하나 정도는 제가 전달해 드린다고 그랬죠. 예,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것을 좀 쉬었다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설명하고 오늘 강의는 마무리도 하도록 할게요. 좀 쉬세요. 예, 됐어요. 예.